범죄 피해 직후 입은 상처를 보면 경제적 피해나 신체적 손상보다도 심리적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연구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심리적 상처가 제일 큰데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손실이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생기고 나면 온 가족이 사건에 매달리게 되겠죠. 그러면 생계를 내려놓습니다. 생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범죄 피해를 동시에 받은 경우라도 피해자의 심리와 체험에는 개인차가 있어요. 자, 그럼 개인차에 영향을 준 건 뭘까요? 자아강도입니다. 자아강도가 강한 분들은 잘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반면에 취약한 분들, 자아강도가 약한 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더 큰 공포와 불안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결과 괴롭고 아파해야 될 사람은 결국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사회적 자본이 적은 약자일수록 같은 피해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빈곤층 또는 여성, 어린이 이런 경우죠. 선천적인 면에서도 정신적인 피해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불안의식이 높은 사람이 있겠죠. 기질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도덕적 결백성을 극대화하는 동기를 갖게 됩니다. 내가 아무 죄도 안 졌는데 내가 왜 이런 피해를 당해야 되지? 라는 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가해자들의 변명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산업재해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리를 제대로 못했던 분들은 가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물론 범죄 피해에서도 마찬가지죠. 가해자, 피해자가 있죠. 가해자들이 저 사람이 날 먼저 이렇게 공격했다. 이런 식의 변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해서 잊지 않고 오랫동안 분노를 갖고 가해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평생 이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해할 수 없죠. 개인적 입장을 본다면. 이 가해자들의 경우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위법성을 최소화하려는 동기가 있겠죠. 이미 자기가 사고는 쳤는데 어떻게든 책임을 줄여보려고 노력하겠죠. 첫째는 자기가 나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데, 예를 들면 수십 년간 가정폭력을 해왔던 가해자가 난 때린 적이 없다. 나는 그 사람이 그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훈육 차원에서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둘째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되 그것을 변명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엄청 때려놓고도 살짝 민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참 어렵죠. 가해자는 빨리 잊고 싶어하는 범행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분노를 갖는 이유는 뭘까요? 가해자는 빨리 잊고 싶겠죠. 자신의 안갚음이 전적으로 정당한 것이고 자신이 그 피해 당사자가 된 것에 대한 억울함, 이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건 이후에 피해자가 어떤 심리를 갖게 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보니까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긴 한데,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된다는 그 자체, 그건 어떻게 보면은 자율적 인간이라는 자아관에 대한 침해이죠. 그래서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큰 거죠. 이는 심각한 피해뿐만 아니라 경미한 피해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길 가다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한 대 맞았어요. 근데 내가 치지 못했어. 그러면 그 한 대 맞은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미할 수도 있지만 이게 돼요. 아주 내 자유권, 내가 저 사람이 날 때리는 것을 막지 못했다. 내 자율권이 침해된 거죠. 거기에서 상처가 굉장히 크게 남죠. 분노가. 범죄 피해 이후에 피해자의 사회 정의에 대한 불신이나 또는 경제 상태가 악화되고
정신 상태가 악화, 즉 트라우마 상태 빠지게 되는데 이 신경과학자들은 트라우마가 이성을 관장하는 이 대뇌피질의 양쪽 부분에 있는 이 전두엽 피질의 기능을 방해한다고 믿고 있어요. 신경생물학 전문가인 다니엘 시겔이라는 사람은 이걸 뭐라냐? 로우 모드라고 했어요. 로우 모드 또는 로우 브레인. 그러니까 뇌가 느리게 반응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의했는데, 그러니까 뇌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반응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이 충격을 트라우마가 생기면 뇌가 천천히 움직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감각한 상태로 남아있게 만드는 거죠. 내가 천천히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로우 모드에서 이성적인 사고가 사라져 버려가지고 전체 상황을 통합하는 능력도 사라지고 대신에 아주 강렬한 감정, 충동적인 반응 또는 경직 또는 반복되는 반응 이것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아를 생각하는 우리의 능력이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의 관점을 배려하는 능력은 완전히 손상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밖에도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인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이웃도 역시 대인관계의 손상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피하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터무니없는 모략이나 과장된 헛소문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강간 피해 합의금을 3천만 원을 받았다면서 이런 식의 얘기, 보험금 3억 남았다면서 이런 거. 근데 만약 그 피해자가 과장된 진술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소방관이 6년 전에 발생한 9.11 테러 때문에 지금도 PTSD가 발병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느 10대 청소년이 어떤 여성의 차에 상의를 입히지 않고 탈취했는데 그 여성에게 마비가 오더니 다음 해에 아예 몸져 누웠다게 말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조금 적절치 않죠. 이런 경우는. 또는 한 남자가 직장에서 낄낄대며 성희롱 발언을 했는데 그 때문에 피해 여성에게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과도하게 자신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피해자는 직접적 피해 외에도 이런 2차적인 피해에 매우 큰 게 노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